네, 2021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 합동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 동의의 문제, 글로벌 건강 불평등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각을 좀 바꿔서 연구, 산업,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첫 번째 세션처럼 정말 모시기 어려운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학회로 보내주신 많은 지지와 성원과 관심 덕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광모 교수님이십니다. 양광모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비뇨의학 석사, 아주대학교에서 의료정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교수 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좌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의대 의료인문학교실 양광모입니다. 2021년 한국윤리학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 윤리적 쟁점과 과제, 이번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첫 번째 연자로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과 전문의이시자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이시기도 한데요. 현재는 서울대 의대 의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더불어서 의료 빅데이터 연구센터 부센터장과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윤형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대 윤형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빅데이터 연구에서 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학회 이제 부제도 지금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들 거의 매일 듣고 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빅데이터 그러면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처음에 이 말 나왔을 때는 5V, 4V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볼륨, 버라이티, velocity, velocity, valu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데이터 품질, 자료의 질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제가 볼드로 표시한 veracity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eracity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살펴보면 truth나 fact에 얼마만큼 잘 부합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veracity가 그 자체로 또 이제 중요한 의미 때문에 이제 V라는 그런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네 가지 부여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밸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그 데이터의 배드 퀄리티를 좀 매스킹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velocity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짜 뉴스 이렇게 파급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배드 데이터가 빨리 유통이 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variety인데요. 데이터 품질이 안 좋으면 variety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veracity는 빅데이터에서 나머지 4V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빅데이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또 그런 팩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veracity는 이제 결국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데이터의 퀄리티인데요. 이 퀄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는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면 핏하면 데이터 퀄리티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합하다,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방금 바로 전 세션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여름 소셜 디터미넌트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헬스케어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면 보더라도 오믹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소셜, PGHD, environmental,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뭐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중에서 우리 이제 흔히 EHR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거 좀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이렇게 별로 재미 보지 못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 안에 입원하고 있는 캔서 환자에서 발생하는 어깨 키드니 인저리를 프레딕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이제 C코드로 진료받았던 환자들을 쭉 추리니까 한 58,650명 정도가 됐고요. 이 중에서 ESRD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ESRD 있는 환자들 뺐고, 그 다음에 랩 결과가 좀 없어서 적절하지 못했던 환자들 다 이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한 24,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초 그 베이슬라인 캐릭터스틱스입니다. 그 대상 환자들의. 그러니까 보시면 대체로 그 랩 결과들 해당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리퀘스트하는 그런 기본 랩에서는 거의 미싱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리피드 배터리 쪽 이쪽과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트나 뭐 이런 그 혈압 같은 데이터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미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주로 이제 그 히스토리 테이킹 하면서 이제 얻는 데이터들이죠. 이게 보시면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또 과거력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미싱 밸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건데요. 스모킹인데요. 스모킹의 그 미싱 밸류가 지금 한 19.7%입니다. 캔서 환자들인데도 이제 스모킹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 통계하는 데에서 이제 뭐 흔히 이렇게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뭐 요즘 이제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 많이 하시니까요. 20% 넘어가면 이제 임퓨테이션하고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거우 걸쳐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렁 캔서만 따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1%에서 이제 미싱 밸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 이런 미싱 밸류 있는 환자들은 다 제외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컴플리스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그 미싱 자체가 랜덤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데이터를 좀 왜곡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아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사실 이게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원인이죠. 이런 미싱 밸류가.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데이터 퀄리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떠올리시는 것들이 이제 무슨 미싱 밸류, 뭐 아웃라이어, 뭐 이렇게 타이핑 에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 다들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국가검진 데이터 많이 써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체중 분포입니다.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검진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분포를 뽑은 그 혈압 데이터입니다. 시스톨릭 BP고 다이스톨릭 BP입니다. 왼쪽이 마찬가지로 남자,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혈압 잴 때는 측정할 때 분명히 2mm 머큐리 단위로 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혈압 분포는 분명히 정규 분포로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꼴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여기 지금 90, 100, 110, 120 해서 쭉 해서 160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다이스톨릭도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자세히 그래프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남자고요. 이게 여자고요. 다이스톨릭도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0이고요. 여기는 90입니다. 뭐 다들 짐작하시겠죠. 140에 90 넘어가면 이제 재검받아야 되니까 귀찮을 거니까 다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140에 90으로 맞춰준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거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갖고 분석하면 사실 저런 거 분포 모르고 그냥 다 일들을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그러면 이제 그런 배드 퀄리티가 이제 마스킹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프레딕션을 하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데이터 가지고서 분석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다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고민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 카테고리화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140, 190, 그 언저리에서 저런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아직까지 140에 90을 정상혈압의 경계로 잡고 있는데 그거를 뭐 바꿔가지고 그거를 걸쳐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 140에 90이라는 경계선에서 데이터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데이터 우리 맨날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건강 관련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건강검진 데이터인데 사실 이런 왜곡들이 숨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퀄리티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어큐키드 인저리 프레딕션 모델 만들 때 사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가끔 이제 레퍼런스 보면 그런 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응급실 같은데 외국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응급실에서 뉴모니아 환자가 왔을 때 언더라인에 아스마 히스토리가 있으면 아스마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프로그노시스가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모순적이죠.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으니까 프로그노시스가 안 좋아야 되는데 프로그노시스가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언더라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좀 더 열심히 봐줘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노시스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래 오리지널 레퍼런스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오리지널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떠도는 풍문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사례를 비슷하게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했었던 건 뭐냐면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어큐 키드니 인저리는 결국 물론 이제 질병의 내추럴 코스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프로시저나 그러니까 레드 콘스트럭트 다이 같은 그런 프로시저나 아니면 메디케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체를 해서 이제 다 로지스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니까 뭐 타임 팩터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로지스틱으로 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지금 뽑아갖고 온 겁니다. 보시면 이게 다 네프로톡식 드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 시그니피컨스가 없고요. 시스플라틴만 조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카보플라틴, 물론 시스플라틴보다 덜하긴 하겠지만 이게 오지레시가 더 낮은 거로 되어 있고요. 키토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자신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처방을 했을 것이고 또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의를 기울여서 환자를 봤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봐줬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병실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EMR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인노센트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들의 내추럴 코스를 그냥 아무런 인터벤션 하지 않고 지켜본 데이터가 아니라 수많은 인터랙션이 들어간 의사 쪽에서의 인터랙션, 그 다음에 환자 자체의 어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왜곡에 대한 고찰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서 나온 데이터의 어떤 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한 이유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냥 집어넣으면 오히려 프레딕션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제가 경험을 했었던 거는 몇 년 전에 어디 이제 심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바이탈 사인 컨티뉴스 모니터링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카디오 어레스트나 이런 걸 프레딕션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펑션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바이탈 사인의 컨티뉴스 데이터 그대로 다 들어간 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벌까지 다 들어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 상태가 안 좋을 거가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미리 바이탈 사인을 더 자주 재라고 측정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거에 훨씬 더 자주 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터벌이 그대로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면 당연히 펑션은 좋게 나오겠지만, 그게 과연 데이터 자체를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나 사람들이 미리 예측한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데이터로 예측한 그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휴먼 인터랙션, 그러니까 메디컬 인터랙션과의 결과가 나타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하면은 뭐 그런 그 실제로 그런 펑션들을 오버이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그 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임상에 적용이 됐을 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그 퀄리티 얘기 나오면 또 데이터 퀀티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특히 이제 딥러닝을 하니까 데이터 리퀘어먼트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럼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그런 실증적인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이게 2016년에 나온 리포트에서 갖고 온 건데 아쉽게도 이게 딥러닝은 아니었고요. 로지스틱하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데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엔 딥러닝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뒤쪽에 가서 세츄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요즘 나오는 그런 복잡한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디컬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데이터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도메인이라서 아마 우리 영역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퀀티티와 퀄리티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뭐 제일 좋기는 아주 퀄리티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놓고 뭐 이런 그 리뷰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제 경험도 그렇고 아무래도 퀀티티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러니까 퀀티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퀄리티가 더 좋으면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전수 데이터라는 그런 언더라인에 깔려 있는 그런 선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사람들이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할 때는 그만큼 책임이 많이 따른다 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데이터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퀄리티를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게 썩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13년도에 나온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건데요. 이게 그 이후에 좀 뭐 더 진전된 게 나온 게 있는지 찾아봤더니 아직 최근에 찾아봤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걸 그냥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5가지 디멘전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플리트니스는 이제 미싱 밸류가 얼마큼 없느냐 하는 것들이고요. 코렉티니스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truth를 얼마만큼 반영을 하는가. 콘코던스는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가 하는 거고요. 플러저빌리티는 거기에 나타난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얼마만큼 말이 잘 되느냐는 거죠. 사이언티피컬리. 그다음에 5번째는 그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 스탠더드라고 해서 이거는 데이터가 셋이 똑같은 거가 2개가 있는 거죠. 저건 사실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EMR 이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종이 차트하고 EMR 버전, 일렉트로닉 버전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2가지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엘리먼트 어그리먼트는 데이터 안에 있는 2가지 엘리먼트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엘리먼트 프레젠스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속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 어그리먼트는 또 다른 소스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 중요 암센터에 리포팅을 한 게 있고 심평원에 리포팅한 게 있으면 2개를 갖고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보는 거.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컴퍼리전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데이터 셋을 가지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해서 이제 퀄리티를 보는 거. 밸리디티 책은 플로저빌리티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로그리브는 이제 이런 입력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5가지 디멘전을 7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각각이 실제로 이렇게 매핑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이게 다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콘코던스와 플로저빌리티는 이게 데이터가 코렉트니스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독립적인 그런 그 팩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대로는 좀 데이터를 평가할 수 데이터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다 될 것인가? 뭔가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이런 리포트가 한번 사이언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 시스템 어쩌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서 나중에 이제 그 환자들이 코스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파이낸셜리 좀 버든이 생기니까 그런 환자들을 미리 프리딕션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런 환자들은 아예 초기부터 인텐시브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은 그런 알고리즘,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나오는 알고리즘도 있는 거고, 어느 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레이셜 바이어스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6가지 항목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에 들어간 항목들이고요. 그래서 뭐 데모그래픽스, 그다음에 에이지, 섹스가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 이때는 이제 인종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종류, 그다음에 진단 코드와 처치 코드, 메디케이션,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빌드 어마운트. 그래서 빌드 어마운트가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벨이라고 했는데 이제 프레딕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5가지를 갖고서 이제 빌드 어마운트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돌린 겁니다. 전체 환자가 한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스코어를 쭉 해서 이제 프레딕션한 스코어를 이렇게 쭉 퍼센타일로 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프레딕션을 한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크로닉 컨디션의 개수를 가지고 그 환자들의 헬스를 보는 파라미터를 요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해봤더니 개수를 비교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이 백인이고요, 위쪽이 흑인입니다. 같은 리스크 스코어에서 놓고 보면 백인보다 흑인이 더 헬스 스테이터스가 안 좋은 거죠.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리스크 알고리즘을 가지고 쭉 해서 퍼센티지를 각 그 퍼센타일대로 놓고 리스크 스코어별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각 빈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섞여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실제 그 흑인의 퍼센티지고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헬스 스테이터스가 같도록 백인하고 흑인을 스와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질병 개수를 맞춰놓고 보니까 흑인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크 알고리즘을 이렇게 놓고서 나온 이제 그 실제로 페이한 그런 익스펜디처를 이렇게 매핑을 해서 보면 전 구간에서 일부 그 구간에서 이제 그 역전되는 향상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서 백인보다는 흑인이 코스트가 덜 지불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로닉 일리스의 개수에 대비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놓고 보면 백인이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흑인들이 병원을 좀 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같은 크로닉 일리스 이 분석에서 보면 같은 크로닉 일리스 개수에 따라서 백인과 흑인의 그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1년에 한 1,800주 정도를 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리미트 액세스가 있고, 뭐 터스키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백인들이 병원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그 라벨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다른 거로 바꾸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실제로 원래 오리지널 그 알고리즘 갖고 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거로 바꿔서 하면 한 12.6%, 그러니까 델타가 12.6%인가 사실 올라가는 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흑인들의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실제로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언더 트리트먼트 된 것이죠. 백인들은 오버 트리트먼트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차별이 되는 것인데, 인종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아마존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채용 프로그램에서 여성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언더라잉한 데이터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차별이 존재하는 데이터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AI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AI 알고리즘은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WHO에서 나온 헬스 영역에서 AI 사용에 관한 그 윤리적 준칙입니다. 휴먼 오토노미를 프로텍트해야 되고, 웰빙, 세이프티, 퍼블릭 인터리스트, 뭐 트랜스퍼런시,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인텔리지빌리티, 리스폰시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 인클루시브니스, 이퀴티, 리스폰시브, 서스테너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만들고자 하는 AI 알고리즘이 그런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 원래 그대로 썼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썼어도 사실은 데이터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피트니스여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데이터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데이터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디멘전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미싱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우리가 더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AI 얘기 나오면서 처음에 뭐 휴먼 인텔리전스가 우세하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또 좋으냐,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걸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이제 뭐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협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왜 협업을 해야 될까요? 협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휴먼 인텔리전스가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인텔리전스가 그러니까 그 숙련도가 낮은 의사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숙련도가 높은 의사만큼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연구 성과들을 보면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의사의 수준을 넘어가지는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같이 협업을 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AI와 휴먼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아까와 같은 그런 우리가 데이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에 갖고 있는 아주 한계를 휴먼 인텔리전스가 그거를 오버사이트해서 윤리적인 인사이트나 아니면 철학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프레딕션 하는 것이 그런 준칙이나 이런 데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러한 일들은 이 학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 회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준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먼 인텔리전스하고 AI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도메인 널리지는 뭐 어쨌든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가져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이제 품질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AI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트랜스페런시하고 어카운터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트랜스페런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각 기업들이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심지어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뭐 신문 기사 알고리즘만 하더라도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도 이제 공개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알고리즘 자체, 저희가 말하는 이제 트랜스퍼런시나 이런 거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뭐 공개도 공개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그 개발된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영역에서와는 달리 이쪽 그 헬스케어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뭐 임상시험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뭐 GMP, GCP 뭐 이런 거 하듯이 아마 데이터 쪽에서도 뭐 굿 데이터 프랙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OP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서 그런 어떤 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